예, 여러분 그 꿈과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꿈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죠? 꿈 그러면 뭐 힘, 뭐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 도전,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꿈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고 꿈꾸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메인 주제는 꿈 깨야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헛된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어떤 자세나 평소 행동을 봤을 때 도저히 그 사람은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는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꿈 깨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먼저 깨트려야, 그러니까 깨트림 속에서 새로운 꿈이 탄생하는, 그래서 꿈꾸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소개를 하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꿈을 깨가지고 꿈을 꾸게 됐고, 그래서 꿈 꾸면서 지금 새롭게 이제 비상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 표현으로는 이제 4종 세트를 경험했다고 얘기하거든요. 4종 세트가 뭐냐면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이런 생활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골에서 생활하다가 또 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이제 공고에 가서 또 제가 또 용접을 했었거든요. 또 용접을 하다가 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또 한전에 가서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보고, 그래서 어렵게 또 이제 고민하다가 제 인생의 또 터닝 포인트가 된 책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책 이야기도 이제 가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은 사실은 이제 일종의 이제 고시 체험생 수기집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공고생이 사법고시 패스한 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 공고생도 사법고시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개꿈이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꿈이 아니었던 건데 제가 꿈을 꾼 거죠. 그때 그게 꿈인 줄 알고. 다행히 점수가 안 나와서 이상한 과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이상한 과를 가게 된 그 시점부터 이제 제 인생의 인연이 또 새롭게 이렇게 풀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때 다른 꿈을 꾸기도 하고, 또 꿈을 꿨던 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꿈이 잘못된 꿈이었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재능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재능은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이에요. 재미있는 능력이 재능이에요. 여러분 자제분들이 재미있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게임 같은 거 재미있게 하시죠? 네. 게임하면 불안하시죠? 네. 불안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게임 중독자가 되든지 아니면 프로 게이머가 되든지. 근데 놀라운 현상은 아이가 프로 게이머가 안 될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는 게임을 하다가 실증이 나면 그만둡니다. 내버려 두시면 돼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 어른들이 할 것 없이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n분의 1의 재능이 다 있는 거예요. 재능이 언젠가는 이게 꽃을 피우거든요.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여러분 지금 때가 있죠? 그럼 이 때가 있다는 말은 뭐냐? 내 재능의 꽃이 피는 타이밍,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봄에 꽃을 피우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여름에 꽃을 피우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가을에, 어떤 아이는 한겨울에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자연에 봐보세요. 겨울에 꽃을 피우는 애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름에 꽃 피우는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너는 지금 옆집에는 봄에 꽃을 피웠는데 여름에 꽃을 안 피우냐, 이렇게 야단칠 수 있거든요. 다 시기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으면 인간은 n분의 1의 재능이기 때문에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또 제가 생태학자니까 동물학교에 토끼도 입학을 했고요, 참새도 입학했고, 그 다음에 또 오리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교과 과목은 이제 수영학이야. 수영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오리. 그럼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토끼가 수영하는 토끼 보셨어요?
이 토끼 엄마가 바로 이제 오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단쳐. 너는 왜 오리만큼 수영도 못하냐고. 예? 그래서 이제 토끼를 여름방학 때 괌으로 저 해외로 전지훈련 받으러 데리고 갔다. 특수 과외 받으러 갔다 와요. 비싼 과외. 거기서 토끼 수영하다가 진짜 여기 신경 위장염 걸리고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둘째 날 교과목은 이제 또 노래하기야. 노래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뭐 참새가 우리가 보기엔 노래가 아닌 것 같지만 걔는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토끼가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토끼 엄마는 또 토끼 데리고 목청 수술을 시키러 가야 또. 강남의 어느 아주머니는 아이 혀 수술 시킨다는 이런 신문의 보도도 있어요. 영화. 몰지각한 학부모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교과목은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누가 제일 신날까요?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러면 이제 또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해. 그래서 야, 너는 왜 눈 오는 날 산등성이도 못 올라가냐? 그래서 또 오리를 겨울방학 때요, 저 알래스카나 북극으로 데리고 가서 빙벽 타기 훈련시키고 가요. 그래서 오리 막 물갈퀴 찢어지고 여기 관절염, 신경통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저마다의 재능을 갖고 다 때가 되면 꽃이 피우거든요. 다리 짧은 오리가 다리 긴 학을 비교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로지 인간이라는 동물은 남하고 비교하거든요. 남하고 비교해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의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행복의 시작은 어디냐? 전보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해라. 제가 늘 주장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뭐가 다른지. 어제는 이런 걸로 행복했는데 오늘은 이런 걸로 행복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늘 뭔가 좀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해보는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버킷리스트가 꿈에 관한 이야기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 영화거든요. 그 잭 니콜슨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모간 프리드만하고 두 이제 주인공 배우가 나와서 이제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버킷리스트를 쓰는데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꿈의 목록이에요. 여러분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많지 않나요? 네. 어디 가보고 싶거나 어디 먹을 거 뭐 아무튼 이런 거 여행하고 싶고 뭐 또 옷도 사 입고 싶고 그런데 이 두 주인공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꿈의 목록을 쫙 써요. 뭐 예를 들면 문신하기,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기, 뭐 어디 가보기, 뭐 아무튼 이런 평생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못 가본데 못 해본 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써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내가 하면 재미있는 것, 내가 하면 신나는 것, 내가 하지 않으면 뭔가 왠지 마음이 찝찝한 것, 뭐 이런 것도 그저 그렇게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도 해보는 것도 버킷리스트지만 이제까지 뭐라 그럴까요? 해오던 것을 안 하는 것, stop doing, 멈추는 것,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걸 버리는 것 또는 나눠주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버킷리스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하나둘 실천하다 보면 이 버킷리스트가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저는 버킷리스트를 또 감탄사 목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를 실천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묘미도 있구나.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가서 그 레이스를 하고 왔거든요. 달리기. 이것도 제가 버킷리스트였었어요. 하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해본 사람과 실천해본 사람하고 그냥 맨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고민만 하고 언젠가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그 체험의 차이가 있고 또 체험적 느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해보면 느낌이 와요. 느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 해보고도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해보지 않고는 가슴으로 느낄 수 없다. 결국 가슴으로 느끼는 능력, 이 능력은 바로 체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버킷리스트 꿈을 자꾸 이렇게 해보는 이유도 남다른 꿈을 꾸면서 남다른 실천도 해보고 남다른 도전도 해보고 그러면서 인생의 감탄사도 찾아보고 남다른 또 체험적 느낌도 해보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버킷리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버킷리스트 제 걸 한번 간단히 몇 개 소개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박사과정까지 사실은 남의 도움으로 공부를 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남의 도움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남의 도움으로 받았던 것을 이렇게 돌려주는 감사 되돌려돕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영화 중에 Pay It Forward 해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 영화에 보면 그 주변 사람들 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하는 주인공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세 사람 바꾸고, 그럼 세 사람은 다시 또 세 사람을 바꾸고, 또 세 사람은 세 사람씩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혼돈 이론에 나오는 그 나비 효과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끝은 창대하처럼 이렇게 쫙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후배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저의 꿈의 목록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꿈의 주제는요, 꿈은 꿈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여기서 꿈은 꿈이다라는 말은 제가 칠판에 잠깐 써볼까요? 앞에 있는 꿈은 이제 영어로 드림이라고 그래요. 드림, 그죠? 이게 꿈. 제가 꿈은 꿈이다 이런 말을 그랬죠? 예. 뒤에도 꿈이잖아요. 이 뒤에 있는 꿈은 영어로 이제 빌리는 거 있잖아요. 남한테 뭔가를 빌리다, 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말장난 같지만 꿈꾼다는 것은 남한테 꿈을 꾸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꿈을 꾸다 할 때 그 꾸다라는 말이 남이 갖고 있는 꿈을 내 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피겨 퀸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를 보고 김연아 선수처럼 되고 싶은 아이들이 많죠. 그게 김연아 키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한테 이렇게 꿈을 꾸어온 거잖아요. 그죠? 예. 김연아 선수가 꿈을 꾸어줄 때 돈 받고 꿔주나요? 무이자로 꿔주나요? 그냥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은 꾸어주고 받고, 그래서 꿈은 혼자 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꿈을 꾸어주고 또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꿈의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들면 비유를 하면, 여러분 혹시 고염나무 아세요? 고염나무? 네. 고염 드셔보셨어요? 네. 여러분 시골에서 많이 잘하신 모양이고요.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 고염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고염이라는 게 이렇게 조그만 감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작아요. 요만한 건데, 이 고염나무에서 감은 드셔보셨죠? 네. 감은 좀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이 고염나무 요만한 거에 열리는 고염나무에서 감이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이 열리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 고염나무에다 이렇게 상처를 냅니다. 줄기에다가. 그 상처 낸 데다가 감나무 줄기를 접목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아픈 고염나무의 상처를 딛고 이 고염나무에서 감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고염나무에서 비로소 감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고염나무는 요만했었는데 고염나무에서 감나무를 접목하는 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부터 감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꿈의 크기, 고염이 요만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원래 자기가 키울 수 있었던 꿈의 크기보다 더 큰 꿈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남의 꿈을 내 몸에 이식하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식하고 접목되는 순간 그 꿈이 그대로 이렇게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원래 꿈보다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 물고기 중에 그 비단잉어,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코이라는 비단잉어는 이렇게 어항에다 키우면 어항의 사이즈만큼밖에 안 커요. 근데 얘를 조금 더 큰 더 큰 어항에다 집어넣으면 더 큰 어항만큼 고기가 크고, 얘를 냇물이나 강가에다 빠뜨리면 그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자기가 꾸는 꿈의 크기가 결국은 성장의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에서 우리가 고염나무에서도 보고 물고기에서도 보듯이 원래 꿈은 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꾸어서 내 몸에 이식하고 접목하면 그 꿈이 내가 원래 꿨던 꿈보다 더 크게 꿈을 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누굴 보고 꿈을 꾸겠습니까? 아이들. 부모님들, 그죠? 여러분 지금 꿈꾸고 있어요? 또 하나의 언어 유희이기도 하지만요, 꿈꾸는 동안은 동안이에요. 동안. 꿈꾸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동안 아니에요? 제 얼굴 지금 동안입니까? 네. 제가 꿈을 꾸기 때문에 이렇게 동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동안으로 만드는 방법은 꿈을 꿔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꿈을 꾸지 않는데 아이가 누굴 보고 꿈을 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한테 꿈을 꾸어주는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부모님한테 꿈을 반드시 꾸라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위인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려면 제가 보기에 방황을 좀 해야 돼요. 네? 네. 여러분 아이들 좀 방황하게 내버려 두나요? 아이가 만약에 방황하면 방황한 아이를 바로 잡아가지고 붙잡아다 이렇게 또 원래 직선대로 이렇게 가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개발한 사방 시리즈가 있는데요. 뭐냐면 방향을 잡으려면 방황을 해봐야 된다. 그럼 방황은 어디서 나오느냐? 방랑에서 나와요. 방랑.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방황을 해봐야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원래부터 제대로 된 꿈을 꿀 수 없거든요. 이런 꿈도 꿔보고 저런 꿈도 꿔보고 다른 사람의 꿈도 이식해보고 이건 내 꿈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다가 이제 직선의 방향을 찾는 거거든요. 또 우리 생태계 얘기 중에 개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개미는 이렇게 먹이를 발견할 때요. 개미가 처음에 먹이를 발견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달려갈까요? 개미가 처음에 먹이를 발견할 때는요. 이렇게 이제 헤매고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요. 그러다가 이제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러면 전체 길이로 봤으면 곡선의 길이가 길까요? 직선의 길이가 길까요? 곡선이요. 곡선의 길이가 길죠? 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을 지금 성장하는 과정은 곡선이 길까요? 직선이 길까요? 곡선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다 직선이죠. 아이가 학원 갔다 학교 갔다 학원 갔다 학교 갔다 거의 직선으로 다니잖아요. 직선으로 다니는 아이들은 직선으로 달려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은 곡선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꿈과 행복의 행복은 곡선에서 나온다. 이런 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을에 코스모스 핀기를 시속 200km로 달리면 코스모스가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니요. 뭘로 보일까요? 코스모스가? 이렇게 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점. 그럼 가을에 코스모스 핀기를 아름답게 감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걸어가요. 천천히 멈추든지 걸어가든지. 그래서 요즘에 뭐 멈춤, 천천히, 느림, 여유, 여백, 뭐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뭐 이런 슬로우라는 운동이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은 곡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속 300km로 우리 KTX 열차 타고 부산에 가면 부산에 행복이 막 널려 있나요? 그럼 행복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데 부산에 가는 그 간이역. 어느 철학자가 행복은 목적지에 있지 않고 간이역에 있다는 거예요. 간이역. 그 간이역에 가끔씩 이렇게 대책 없이 내려가지고 낯선 마주침. 행복은 제가 보기에 낯선 마주침, 낯선 만남,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떤 생각이 나는 경우는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해봤을 때 그 자연과 이렇게 접촉하고 낯선 사람과 만나고 사물과 만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저는 행복이 싹이 튼다고 생각합니다. 네팔인가 어디 가면요 시속 14km로 달리는 열차가 있어요. 시속 14km. 여러분 시속 14km면 상상이 됩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이렇게 내려요. 중간에 내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이 가다가 또 올라타기도 하고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타기도 하고 천장을 이렇게 두어서 자기도 하고 그게 바로 행복 지수가 높은 네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제가 꿈은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다른 사람로부터 꿈을 꾸어오고 그러면 그 꿈을 꾸어가지고 내 몸에 이식을 하면 그게 바로 원래 내가 가졌던 꿈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그러려면 나의 꿈의 멘토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훌륭한 사람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아이가 내 주변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꿈이 그렇게 실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꿈깨야 꿈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꿈을 깨는 걸 가르쳐 주나요? 꿈을 꾸는 걸 가르쳐 주나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기 전에 꿈을 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그래서 부부의 그 꿈의 목표는 뭐였었냐면 강남에다가 엄청나게 큰 아파트 한 7, 8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려와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을 실현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첨단 오디오 세트도 마련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 그 요즘 많이 또 유행하는 커피 머신 있잖아요. 커피 자판기 이렇게 빼먹는 것처럼 그 드립 커피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것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물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갖출 건 다 갖춘 것 같아요. 예? 근데 남편이 하루 이제 아침에 어느 날 출근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다가 서류봉지를 놓고 온 게 생각이 나서 집에 다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오디오를 쫙 소리를 틀어놓고 커피 한 잔 쫙 빼서 마시면서 그 베란다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가진 폼 다 잡으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가정부가 즐기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적어도 행복이라는 의미가. 예? 근데 이 부부의 목표는 또 하나 생겼어요. 이 아파트 평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5평수를 더 늘려서 한 75평으로 늘리려면 또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 부부들은. 그래서 아침도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그 무슨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짜먹는 죽이 나왔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짜먹으면서 출근해요. 그래서 교통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더 빨리 짜먹고 그래서 달려가다가 또 짜먹고 그러다가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왜 살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행복이 저는 추상명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보통 명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뭘까요? 예? 예, 저는 행복을 세잎클로바하고 이렇게 네잎클로바에다 비유를 하면 여러분 네잎클로바 다 찾고 싶죠? 네잎클로바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행운. 예, 세잎클로바는 행복. 예. 그럼 세잎클로바가 더 많아요? 네잎클로바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세잎클로바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죠? 널려 있는 세잎클로바를 막 발로 밟으면서 뭘 찾으러 다녀? 네잎클로바. 언제 찾을 수 있어요? 네잎클로바. 언제 찾을 수 있어요? 네. 운 좋으면 찾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세잎클로바라는 행복이 널려 있는데 우리는 언제 찾을지도 모르는 네잎클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위로 목표와 효율과 성과를 중심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현대인들이 죽어가는 이런 아픈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처뒤에 그 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사람은 과연 그럼 어떤 걸 깨야 될까요? 네? 꿈을 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건 꿈일까요? 아파트 75평 마련하기, 커피 머신 고급형 하나 마련하기, 오디오 세트 첨단 기거 이거 마련하기 이런 게 꿈일까요? 네. 그래서 너무나 현대인들이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거 계속 충족해도 마음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버리면 더 얻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강물이 물을 버려야 바다로 가잖아요, 그죠? 버리면 훨씬 더 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단풍이 이렇게 단풍잎을 그대로 갖고 겨울을 맞이하나요? 네. 겨울에는 나무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나무를 우리가 한자로 나목이라고 그러죠. 나체의 나무거든요. 나목으로 혹한의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꽃을 피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입고 있던 옷을 실제로 벗어서 물리적으로 나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이 욕심들을 자꾸 이렇게 버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강물도 물을 버린 다음에 바다로 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왜 바다가 바다인지 아세요? 네. 바다가 다 받아주잖아요, 이렇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신영복 교수님께서 바다가 다 받아준다. 왜 받아주냐? 예?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데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데 있거든요. 낮은 데 있어야만 다른 물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세를 낮추고 더 내려가면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이라는 게 높은 데로 올라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내려감이 올라감이다. 예? 예.
내려가는 연습 책 이런 것도 써봤어요. 한번. 올라가는 데만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내려가는 연습. 그래서 우리 고은 선생님 시인, 노벨 문학상에 계속 거론되시는 시인분 계시죠?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굉장히 짧은 시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나 짧은 시 안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꾸는 헛된 꿈을 깨야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때 한국경제인가 아무튼 어떤 신문에다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칼럼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S대학과 S기업의 몰락,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벌써 귀가 솔깃하죠? S대학? S기업? 네, 제가 얘기하는 S대학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이 S대학이에요. S기업은 서울 시내, 서울 인근에 있는 기업이 S기업이에요. 자, 그럼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왜 다닐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일반화를 시켜보면 우리 아이를 S대학에 보내는 거죠. 그죠? S대학에 보내는 순간 우리 부모님의 임무나 해야 될 미션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이가 대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S대학에 가서 학점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S기업에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하죠. 자, 예를 들면 그 중에 이제 100명이 S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S기업에 100명이 시작해서 이제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예? 경쟁을 해서 보통 어떤 철학자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10시간씩 매일 열심히 일을 하면 한 10년 후에는 예를 들면 임원이 될 수 있다. 임원이 된 순간부터 하루에 14시간씩 계속 일을 하게 된다. 뭔가 느끼는 거 없어요? 임원이 되면 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임원은 임시직원의 약자거든요. 임원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집에 가셔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산하면 그 100명 중에 1명이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임원이 되거든요. 나머지 99명은 임원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그 임원이 된 밑에서 굴욕적으로 참으면서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명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 S대학 가고 S기업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하냐 이거죠. 예? 결국은 내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예?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오늘 이제 또 세 번째 주제는요, 이제 꿈은 몸으로 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자,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꿈 깨야 꿈을 꿀 수 있다. 그 전에는 꿈은 꾸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몸은 머리로 꾸는 게 아니라 몸으로 꾸는 것이다. 예. 우리 김정은 아나운서님, 꿈을 몸으로 꾸시나요? 아니면 머리로 꾸시나요? 갑자기 네. 예상외의 질문을 던지니까. 네, 오늘 밤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꿈을 머리로 꾼다, 네. 몸으로 꾼다. 네. 이금희 아나운서님. 그냥 꿈은 머리로 꾼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리로 꾸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서 기억이 나니까. 네. 머리 많이 아프시죠? 아니, 저는 꿈을 잘 안 꿔서 죄송합니다. 예, 주로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은 머리가 하나요? 가슴이 하나요? 머리요. 예,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이렇게 하고 경례 안 하면 이렇게 하고 경례 안 해요. 예? 가슴에 대고 경례하잖아요. 저 반성하라고 그럴 때 머리에 두 손 얹고 반성하라고 그래? 가슴에 두 손 얹고 반성하라고 그래? 그럼 생각은 가슴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변화와 혁명, 그다음에 새로운 신제품, 히트 상품, 대박은 전부 다 상대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예?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일단 제가 일단 말씀드린 이제 인에 해당, 공자의 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타인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능력, 이게 인이거든요. 제가 이제 왜 자꾸 이제 머리하고 가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또 재미난 비유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 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맞아요? 네. 물론 두 분 다 머리가 아프신 분도 계세요. 두 분 다 가슴이 아픈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제 꿈을 머리로 꾸지 않고 몸으로 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책상에 앉아서 자꾸 꿈을 요리조리 잔머리 굴리면서 머리로 꾸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근데
꿈은 나가서 몸으로 꿔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요리조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리저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 아 이걸 하니까 정말 재미있구나. 에? 아 이거는 별로 안 땡기네. 재미가 없네. 예. 그럼 내가 하면 재미있는 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물줄기를 찾을 때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시추라고 합니다. 시추.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추를 꽂아 보거든요. 한 번에 딱 꽂았는데 물줄기가 나오면 정말 그건 예, 운이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물줄기를 찾잖아요. 그죠? 물줄기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물줄기를 만나거든요. 그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내 안에 욕망의 재능, 재능의 욕망 또는 욕망의 물줄기가 어느 순간 마중물을 만나면서 딱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러분이 하면 우리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재능의 물줄기를 만나는 방법, 그건 결국 내 몸으로 온몸을 움직여서 꿈을 꾸어보는 거거든요. 온몸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예?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말끔하게 상쾌하게 만드는 방법은 밖에 나가서 몸을 막 움직여보면 몸이 움직이면 몸에 땀이 나면 머리가 상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꿈을 몸으로 꾸는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꿈을 몸으로 꾼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침을 흘리나요? 땀을 흘리나요? 네, 침 흘리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봤어요? 네? 잠시 이것도 대본에 없는 이야기인데 땀과 침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들? 네, 땀은 수고와 노력과 정성의 대가로 나오는 거예요. 네? 침은 시기와 질투, 네? 시샘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침이 나오는 방향하고 땀이 나오는 방향이 틀려요. 침은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바깥으로 나와야 될까요? 네. 침이 바깥으로 나와요? 네. 그게 침 흘리는 거예요. 침은 이렇게 음식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땀은 땀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땀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땀과 침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땀 흘리는 사람, 몸으로 꿈을 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책도 많이 베스트셀러로 만든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이제 마케팅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1만 시간 법칙. 그 이전에 이제 그 하워드 가드너라고 이제 다중지능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인간은 8가지 지능이 있다. 수학 지능, 수리 지능, 뭐 음악 지능 이런 식으로 음악 잘하는 애 있고 수학 잘하는 애 있고 지능별로 다 다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 1만 시간 정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1만 시간 또는 10년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서 하다 보면 그 10년이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0년이 축적되면 그게 1만 시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한 분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뒷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보통 음악가든 어떤 농구 선수든 어떤 스포츠 선수든 간에 자기 분야에서 꾸준히 지루한 반복을 반복한 사람, 그게 보통 한 1만 시간 내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축적돼서 어느 순간 주역에 보면 사자성어에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필,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헤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쫙 솟아오르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이제 물극필반이 되는 거죠. 반전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결국 인생의 감동은 반전과 역전 속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역전에 거듭하다가 마침내 자기 꿈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몸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는 보통 1만 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1만 시간 법칙에 의해서 이제 꿈이 실현이 되는 거죠. 제가 만든 법칙이 또 하나 있어요. 1만 시간 법칙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거고요. 1만 분의 1 법칙이라고 있어요. 1만 시간 법칙을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1만 명인데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1만 시간 법칙을 실제 몸으로 실천해서 1만 시간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꼴. 이게 제가 만든 1만 분의 1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1만 분의 1 법칙에 일에 해당하나요? 뭔가 하기로 했으면, 결심을 했으면 바깥에 나가서 실천해야 되는데, 결국 세상의 모든 변화는 위대한 생각, 위대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진지하게 반복한 사람, 몸을 움직여서 꿈을 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운동하세요? 네. 아직도 운동하기로 결심하시고 운동 안 하시는 분 계시죠?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바깥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나를 보호하사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하려고 했더니 또 회사에서 회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컨디션 회복해가지고 내일부터 해야지. 근데 또 내일은 또 핑계가 생기고. 그래서 인간은 합리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근데 내년 신년 추워 때 눈이 왔어요. 그래서 또 추워가지고 날씨 풀리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수철 가수 중에 노래 내일 또 내일이라는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인생이 저물어 가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이제까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 해봤는데요. 제가 꾸는 꿈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전문가를 키우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문가가 너무 많은데 전문가끼리 소통이 안 돼요. 전문가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한 우물을 이렇게 파는 사람. 근데 저는 한 우물 파다가 매몰될 수 있다. 자기가 파는 우물에 자기가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되 이렇게 주변도 좀 보면서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문가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전문가는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끼리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소통이 안 되니까 막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불통돼 버리고 분통이 터지는 거고 오라통이 터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보니까 멍청한 전문가가 있어요. 멍청한 전문가. 멍청한 전문가는 전문가이긴 전문가인데 어떤 절차, 규율, 그런 매뉴얼 이런 것에 비추어 가지고 의사결정만 해요. 그것에 위배되는 거는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해석할 융통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알코올의 레모네이드 중에 알코올기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아버지가 모르고 사줬어요. 그래서 그걸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버린 거예요. 경찰은 법적으로 처벌하고 판사도 법적으로 처벌하고.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그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로 알고 사줬나요? 아이는 그걸 알코올인 줄 알고 마셨나요? 이 상황에서는 진정한 전문가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인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도덕적 판단 능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멍청한 전문가고요. 이 무늬만 전문가인 사람이 있어요. 무늬만 전문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전문가에 따르면. 여러분도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전문가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도 전문가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분의 전문가 아니니까 그분의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따라가 보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가 따르면인데 따라가 봤더니 전문가가 아닌 무늬만 전문가인. 그다음에 또 이런 전문가도 있어요. 답답한 전문가. 자기 거밖에 몰라. 남의 거는 모르고. 자기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 것은 무시해버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주목하는 전문가는 재수 없는 전문가예요. 머리는 굉장히 스마트한데 똑똑한데 가슴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왠지 밥맛이 없어 보여요. 같이 일하면 시너지 효과도 안 날 것 같고. 이런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우리 사회에 전문가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들을 어떻게 하면 가슴 따뜻한 전문가로 만들 것인지.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맥가이버라는 드라마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맥가이버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현재 어베이러블한 그 가용한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도구를 활용해서 위기 상황을 탈출하거든요. 임기응변력을 발휘하고 즉흥적 판단력을. 그 사람이 매뉴얼을 참고합니까? 어깨에 쥐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연주보다는 재즈 연주형 인재. 그 상황에 맞는 연주를 즉흥적으로 해내는 이런 인재들이 바로 제가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 브리꼴레르라고 해요. 브리꼴레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쓴 야생의 사고라는 책에 보면 브리꼴레르란 말이 나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얼라리 꼴라리. 브리꼴레르.
브리꼴레르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손재주꾼이라는 뜻이에요. 손재주꾼. 이것저것 막 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볼펜을 만년필을 갖고 있으면 이게 만년필이잖아요. 용도가. 그럼 이 만년필을 맥주 따는 용도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용한 도구들을 그냥 고착된 상태로 쓰지 않고 문제 상황과 대화를 시켜서 그 문제에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또 편집 가공해서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 이런 이제 인재들이 앞으로 제가 꿈꾸는 그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길러내려고 제가 브리꼴라주 대학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 브리꼴라주라는 말은 이제 브리꼴레르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브리꼴라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브리꼴라주적 지식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편집하고 가공해서 나의 지식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예?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편집된 지식이거든요. 근데 편집하는 사람의 목적의식, 문제의식, 주체의식에 따라서 지식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작가이자 또는 교수이면서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게 삼행시 전문 시인으로 등단하려고 합니다. 삼행시를 왜 짓느냐? 그냥 장난 삼아서 짓는 게 아니고요.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 세 글자로 된 거 많잖아요. 뭐 삼발, 삼바리, 삼겹살. 대부분의 사람 이름도 다 세 글자 아닙니까? 외자 두 글자도 있지만 저는 삼행시 짓기 운동 본부도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의 삼행시 짓는 그런 운동도 해볼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지식의 연금술사, 뭐 지식 산부인과 의사 이런 것도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세계 최초로 연구하는 분야가 또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있어요. 약간 말장난 같지만요, 말장난이 아니고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란 말하고 산부인과 의사라는 말을 합치면 지식 산부인과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이미 있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이렇게 조합하면 지식 산부인과 의사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뭐 학습과 건강을 합치면 학습 건강 뭐 전문 의사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 해보겠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의사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자격증 있냐고. 아니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의사라는 공인된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런 자격증이 있냐 계속 물어봐요. 내가 만든 건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나는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한 적이 없다. 나는 다만 지식 임신 클리닉을 개설해서 지식 임신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예? 그래도 그러면 의사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색채의 마술사를 샤갈이라고 그러는데 샤갈은 그럼 마술사 자격증 갖고 있냐? 예? 샤갈이 마술사 자격증 갖고 있어요? 화가? 그럼 전국 구두대학병원 차린 사람 많잖아요. 구두대학병원. 그럼 그 사람은 구두대학병원 설립 허가증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언어이거든요. 메타포, 비유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일수록 비전문가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타포, 비유법을 쓰는데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저보고 의사라는 말 쓰지 말라는 이런 전문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답답한 전문가의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대학에 가면 1학년 때 이제 개론 수업을 해요. 경영학과 가면 경영학 개론, 경제학 개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파리학과에 갔다. 파리를 배우는 파리학 개론을 배우겠죠.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파리 앞다리론을 배우겠죠. 이렇게 이제 강론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3학년 때는 파리 뒷다리론 배우고, 4학년 때 이제 파리 인턴십 실습하면 이제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그죠? 예. 학사의 정확한 정의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학사예요. 대학 4년 동안 그 전공을 배웠지만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파리 학사가 이제 석사 과정, 대학원에 입학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전공을 나눠서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리 앞다리를 전공하거나 파리 뒷다리를 전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다리 전공하는 학생은 이제 앞다리를 이렇게 떼가지고 실험실로 가요. 실험실에 가서 파리 앞다리를 2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쓰는 논문이 뭐냐면 파리 앞다리의 움직임이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 네? 제가 지금 논문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예요. 뭐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변수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예요. 예? 그래서 파리 앞다리 전공한 석사한테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돼. 이 사람은 앞다리만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정의를 아까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석사는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석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석사가 다시 박사과정에 입학하면 앞다리를 또 통째로 전공하면 졸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앞다리에 발톱을 전공해야 돼요. 특수한 세부 전공을 선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앞다리 발톱에 대해서 이제 단연간 연구를 해가지고 발톱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팔이 앞다리 발톱 박사가 되면 이렇게 얘기해. 아,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군.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해박하다 이런 박자가 아니고 예, 극히 일부분만 아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이게 원이 조그맣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점을 하나 배우는 거예요. 예? 중학교 때는 조금 더 배우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고 그럼 이 원이 점점 확산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전공이 생기죠. 예, 이렇게 전공이 생겨서 혹이 생기는 게 이렇게 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서 여기에 점이 만나는 것 여기에 이제 그 점이 그 구덩이가 이렇게 파지거든요. 여기 바로 영어로 이제 PhD라고 그래서요. 이게 이제 철학 박사라는 뜻이에요. 필라소피 오브 닥터 해서 철학 박사가 요거 작은 거 공부한 사람이 박사라는 거예요. 나머지 어마어마한 이 우주 자연 삼라만상에 있는 지식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박사학위를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걸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리 이야기를 한 이유는 파리에 대해서 전체를 아는 전문가는 점점 없어지고 파리의 부분, 부위 이 부분만 아는 전문가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많을수록 우리가 파리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를 분석하고 분해하기 전에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알아보는 이런 전문가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병원에서 이런 체험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갈비뼈가 많이 부러졌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갈비뼈 전공 의사는 흉부외과 의사죠. 네, 팔이 아파가지고 팔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흉부외과 의사가 그건 자기 전공 뼈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팔뼈는 누구 전공이에요? 정형외과 의사. 네. 또 목이 아파가지고 목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목은 또 전공 의사가 신경외과.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매일 와가지고 제 신경외과 의사님은 목뼈만 보고 가세요. 네? 흉부외과 의사는 갈비뼈만 보고 가시고 정형외과는 팔뼈만 보고 가시고 각자 맡은 부위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세요. 근데 제가 또 어디가 아프냐면 이 목뼈하고 팔뼈 사이도 아프고 팔뼈하고 갈비뼈 사이도 아프고 사이뼈가 막 아파 죽겠는데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을 지은 게 사이 전문가라고 제목을 쳤어요.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이 차이를 전공하는 전문가. 제가 꿈꾸는 전문가예요. 이걸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스페셜한 거를 제너럴하게 하기도 하고 스페셜 제너럴리스트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문가끼리 소통도 잘 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잘 피도 잘 흐르듯이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 이런 전문가를 우리 사회가 많이 앞으로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석사, 박사 많죠? 전문가도 많고 저는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와 술사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술 한 잔 사주면서 마음의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이런 사람이 저는 세계 최고의 학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보다 더 높은 학위는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전문가일수록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덕분에 내가 전문가가 됐다. 다 여러분 덕분에 저 여기까지 온 거다. 지가 잘난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면서 마지막 세계 최고의 학위는 봉사입니다. 봉사. 나 자신의 재능을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세계 최고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까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꿈을 꾸면서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나를 바꾸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한자예요. 체인지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체가 몸체자죠. 네, 어지린자에 이게 알지자잖아요. 영어로 발음하면 체인지가 또 체인지하고 체인지 발음이 똑같죠. 이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체자잖아요. 몸을 움직여보고 고통 체험을 해봐야, 예? 그래 보면 이제 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능력, 이게 인이에요. 자, 여러분이 인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강신주 철학 박사님이 실험해 본 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김재원 아나운서님을 세게 한번 때려보세요. 어깨를. 네? 어깨를 때려보시라고. 아, 별로 감정 없어요. 그냥 한번 때려보세요. 아, 사람 때려본 적이 없어서. 그럼 김재원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 때리시겠어요? 교수님 그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 이렇게 세게 때렸잖아요. 그럼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요즘 이금희 아나운서님을 세게 때렸는데 이금희 아나운서 그럼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프세요? 안 아프죠? 그럼 인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능력, 이게 바로 이제 인이거든요, 인.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런 능력이 인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탄생하는 게 지식이거든요. 그런 지식만이 세상을 체인지할 수 있다. 에? 나도 바꿀 수 있고. 첫 번째, 나를 바꾸는 방법, 체험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체험. 발걸음을 바꾸고 발자취를 바꾸고 어제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보는 거고, 어제 가보지 않았던 여행을 가보면 체험적 자극이 바뀌잖아요. 두 번째, 인. 사람 인자에 사람이 둘 있잖아요. 인. 사람 관계, 인간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에?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를 바꾸는 거고, 여기에 인은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만 의자를 보고 의자가 얼마나 힘드냐. 어? 너 사람의 몸무게를, 이렇게 육중한 몸무게를 받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자한테 지금 미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의자와 내가 무라일체라고 생각하면 의자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인 거거든요. 어? 그것도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바꿀 때 내가 바뀌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지인은 이제 뭐냐면 지적 자극을 바꾸는 거예요. 지적 자극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책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책을 계속 읽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디를 가봤느냐. 두 번째,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당신이 읽는 책을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당신이 먹는 음식을 말해달라. 프랑스의 미식가가 그런 말 했어요. 당신이 먹는 음식을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똑같이 당신이 읽는 책을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오늘 아무튼 제가 이런 꿈 이야기부터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꿈과 행복을 꾸면서 결국은 나를 바꿔야만 되는데, 나를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이 좀 많이 되셨나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